여러분, 역사는 꼭 교과서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록들은요, 아주 사적인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교과서 속 커다란 사건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목소리 말이죠. 편지는 말 그대로 감정과 생각의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에 느꼈던 것들을 고스란히 담아내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정치 같은 거대한 이야기들 사이에서 살아 숨쉬는 진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책, 세상을 바꾼 팩통의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역사 속 결정적인 순간들을 아주 개인적인 편지 한 장으로 파헤쳐보는 거죠. 자, 이 기록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숨결을 한번 직접 느껴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봉인된 과거를 열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흔히들 역사를 생각하면 전투나 조약 같은 커다란 사건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역사는 결국 개개인의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그림 같은 거거든요. 네, 편지는 그냥 역사를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어떤 순간을 기록한 편지가 아니라 아예 그 역사적인 순간 자체를 만들어버린 그런 편지 세 통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 갈릴레오의 양방향 망원경. 우리 함께 1610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막 새로운 발명품 망원경을 개량하고 나서 베네치아의 지도자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요. 이게 사실 그냥 편지가 아니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사업 제안서였죠. 이 편지에서 갈릴레오의 전략은 정말 영리했어요. 이중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먼저 베네치아 지도자한테는 아주 실용적인 군사적인 이점을 쫙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갈릴레오의 마음을 진짜로 두근거리게 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우주를 향한 어마어마한 과학적 발견이었죠. 그러니까 이 망원경은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적의 함선을 2시간이나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발명품을 국가의 관심과 후원을 얻기 위한 일종의 전쟁 무기로 포장한 거죠. 당시 해상무역이 중요했던 베네치아 입장에선 와, 이보다 더 귀가 솔깃한 제안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편지의 진짜 핵심, 진짜 폭탄 선언은요, 글이 아니라 그림 속에 숨어 있었어요. 바로 목성주위를 돌고 있는 4개의 새로운 위성.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사람들은 모든 게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거든요. 신이 만든 완벽한 질서라고요. 그런데 이 발견은 그 생각의 정면으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이 작은 스케치 하나가 드디어 인간의 눈으로 직접 우주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섹션, 아인슈타인의 운명적 경고입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좀 서스펜스가 넘치는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1939년, 독일 과학자들이 핵분열에 성공했다는 정말 소름 돋는 소식이 과학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망명 과학자였던 네오 실라르드가 이 기술의 끔찍한 잠재력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죠. 인류를 구할 수도 아니면 통째로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이 지식 앞에서 과학자들의 고민은 깊어만 갔어요. 실라르드는 이 위험을 알려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친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보세요. 이 편지 한 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1939년 8월에 아인슈타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경고서한을 보내자마자 불과 2달 뒤인 10월에 바로 우라늄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그 유명한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되죠. 정말 편지 한 통이 원자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요. 편지에는 이런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폭탄 1개를 배에 실어 항구에서 터뜨리면 항구 전체는 물론이고 주변 지역까지 싹 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대통령에게 경고하려고 했던 힘의 실체였어요. 정말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파괴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였죠. 네 번째 섹션, 감옥에서 쓴 왕의 편지. 자, 이제는 아주 감정적이고 깊이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1963년 엘라베마주 버밍엄의 차가운 감방. 그 안에 마틴 루서킹 주니어 목사와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킹 목사는 당시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도시에서 시위를 하다가 체포된 상태였어요. 감방에서 신문을 하나 받았는데 글쎄 동료 성직자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쓴 거예요. 킹 목사의 시위가 현명하지 못하고 시기상조다라고요. 이 글을 읽은 킹 목사는 그 자리에서 신문 귀퉁이 여백에 답장을 써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에는 정말 가슴을 파고드는 구절이 나옵니다. 6살짜리 딸아이가 왜 놀이공원에 갈 수 없냐고 물을 때 그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봐야 할 때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인종차별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한 가족에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잔인한 상처를 남기는지 정말 절절하게 와닿지 않나요? 바로 이 편지 덕분에 인권투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이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아주 생생한 인간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문제,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편지가 민권운동의 아주 중요한 교과서 같은 글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억압에 맞서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섹션입니다. 역사는 지금도 쓰이고 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 이 사례들이 뭘 보여줄까요? 역사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사건 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종이 위에 기록된 수많은 개인들의 생각, 두려움, 희망, 그리고 행동, 이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먼지 쌓인 과거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살아있는 인류 경험의 도서관 같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개인적인 소통 하나하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모든 게 순식간에 오고 가는 이 디지털 시대에 미래의 역사가들이 편지라고 부를 만한 기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각자가 지금 이 순간 남기고 있는 디지털 발자국, 우리의 유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보내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글들, 과연 미래 사람들은 이걸 보고 우리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쩌면 아주 거대해 보이는 역사의 흐름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키보드를 두드려 만들어내는 바로 그 단어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